지난 시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이야기한 통상이머니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를 본 시청자와 관계자분들이 공급망에 대해 여러 질문들을 주셔서 이 중 몇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공급망 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궁금하다는 질문인데요. 얼마 전 한국, 미국, EU 등의 18개국 통상장관들이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잠재적 공급망 문제에 대한 국가 간 정보 공유 강화, 우선순위 분야의 원자재, 중간재, 완제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 다변화, 강제 노동을 제거하는 공급망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공급망 관련 정책이 알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 전략이란 큰 틀 아래 공급망 연계형 통상 정책, 첨단 산업 혁신형 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영국이 핵심 공급망에 협력한다는 MOU를 체결한 사례처럼 협력국들과의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해 공급망 교란으로 영향받는 품목의 공급을 신속히 지원하며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와 함께 첨단 산업 기술국들과 산업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첨단 산업 혁신형 통상, 그린 디지털 통상, 국제사회 기업 통상 정책도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 공급망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기후변화도 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올여름 유럽과 미국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세계 곳곳이 기후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무런 해가 없는 곤충이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러브버그의 습격을 받은 기후이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는 무역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쳐 산업통상 분야에선 국가별로 다른 환경 규제에 따른 통상 협상력과 한 발 앞선 친환경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대한민국 통상이 나아갈 길을 찾고자 통상이 머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이머니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후 변화와 통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독실님, 네, 예, 제가 뭐 유튜브 콘텐츠나 굉장히 최근에 뭐 클라라 그분하고도 방송하시고 많이 봤는데 네. 사실 저희가 뭐 통상이나 무역 관련된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방송이라서 네. 이렇게 과학 전문 칼럼니스트 분은 제가 처음 뵈서 약간 좀 신기해요. 네, 저도 이런 방송엔 처음 와서 좀 신기하긴 한데 이번에 주제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네. 탄소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환경 기후 위기에 관한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알고 있기도 하고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하고 국제적인 협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한데 누구한테 여쭤볼까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실장님을 만나서 여쭤볼 수 있겠다 싶어서 네. 너무 영광스러운 기회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안성혜 실장님은요, 한미FTA 정보통신 분야 협상에도 참여하셨고요. 또 지금 보니까 신통상 전략을 총괄하고 계신 통상 전문가십니다. 그렇죠? 왜 부끄러워하세요? 예, 사실이잖아요. 네. 우리 통상 전문가와 또 과학 전문가, 이 통상과 과학의 크로스, 어떻게 두 분 만났으면 크로스 한번 할까요? 네, 크로스 두 분과 함께. 오늘 통상이머니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기대됩니다. 네, 진짜 기대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오늘도 통상이머니 이 재미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에 보면은 이 오늘 다뤄볼 주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제인 것 같아요, 실장님. 맞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통상을 논의하는데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과학적인 측면에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독실님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한 수 배우고 가서 앞으로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두 분께 이제 한 수 이렇게 해서 두 수 배워볼 텐데 이덕실님, 네. 기후 변화가 큰 위기다 뭐 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사실상 뭐 여기는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제 스튜디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비가 정말 많이 왔을 때도 물론 물난리가 나긴 했지만 실내에만 있으면 그렇게 체감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현재 지구의 기후 상태가 그러면 어떤 수준인 건가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의 주장은 아니고요. 과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심각합니다. 심각하다. 인류 위기, 인류의 존망에 달려있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IPCC 6차 보고서를 보면 인류의 목표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다음에 계속 글로벌 워밍이 있는 상황에서 1.5도까지만으로 제한을 하자였어요. 그러니까 2도 혹은 1.5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양성 피드백이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더 급격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진다. 네, 원래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다른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서 다시 내려가야 정상인데 네. 더 빨리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럼 정말 인류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시점을 1.5도 정도, 지금 정도 추세로 보면 1.5도가 높아져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류가 큰일 났다 하는 시점이 2050년 정도로 봤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언제로요? 작년에 바뀌었나요? 그래서 지금 예측을 보면은 2020년부터 2030년 이내로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언제 내일 모레 위기가 돼도 와도 그렇죠. 위기일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통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게 되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게 뭐냐면 뜨거워진다가 아니고요. 기후의 변화가 심해집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뜨겁고 갑자기 겨울이 너무 추웠고 그러면 좀 우리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지구 온난화가 있다면서 왜 이렇게 추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은 있죠. 제트기류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과거랑 다르게 너무 왔다 갔다가 심해진다. 지금 그런데 그게 바로 목전에 있죠. 지금 과거의 비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이유를 따져보면 다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이 결과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말 지구 온난화 때문인 걸 보면 큰일 났다. 얼마 안 남았다. 길어봐야 20년 안에 지금 빠르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해결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국제적인 그죠? 교류를 통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 얘기 나오면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탄소 중립이잖아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정책이나 제도를 지금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큰 흐름에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난 30년 동안에 전 세계가 말씀하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UN 기후변화 협약이랄지 그다음에 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 이런 거에서 기후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감축하는 거에 논의를 했는데 최근 통상정책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1, 2년 사이에 벌어진 게 각국에서 주요 국가에서 통상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EU의 CBAM이라는 정책인데요. CBAM 맞나요? 제가 들은 거는 CBAM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발음 요거 잘해야 분들은 됩니다. 예. CBAM이라고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CBAM이라는 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웃고서 얘기하면 잘 기억이 돼요. 네. 예, CBAM. 예, CBAM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네. 어떤 제도인가요? 예, 이 제도는 이제 작년 7월 달에 유럽에서 Fit for 55라는 기후 목표 이행 패키지 안에 담겨 있는 제도인데요. Fit for 55라고 하는 거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요. CBAM은 이 중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거기서 다시 제품을 생산해서 EU로 수출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카본 리키지라 그래서 탄소 누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고요. 우선은 5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이런 5가지 제품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향후에 이게 좀
제품군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유럽연합에서 그 CBAM 탄소 국경 조정제도 얘기할 때마다 좀 웃음이 나네요. 이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면 그 다음부터 관세를 더 물게 되는 건지 기준이 있나요? 네, EU의 ETS라고 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ETS, 네. BTS랑 비슷하네요. 네, ETS. 그렇습니다. 그게 ETS입니다. 에너지겠죠? 그 탄소 배출 사업장에 네. 기본적으로 배출권을 할당을 하고 이제 그 사업장에서 만약에 그걸 더 많이 줄이거나 또는 덜 줄이거나 이런 배출권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탄소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제 CBAM은 그 ETS에 근거해가지고 그 업종별로 평균 탄소 배출권 그 가격을 설정을 해서 그게 기초해서 관세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신 적 있으시죠? 네, 시밤이요. 이번에 듣고서 네. 절대 자다가도 기억날 것 같은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CBAM.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탄소 배출권 부분은 우리나라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저희는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영국이나 뉴질랜드, 중국, EU 이런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뭐 캘리포니아, 일본은 도쿄, 캐나다는 퀘벡 같이 또 지역별로 시행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시행 관련해서의 그런 뭔가 타임 스케줄도 쭉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빨리 시행되면 더 좋은 거겠죠? 네, 그런데 그 시밤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은 이름인데 생소한 걸 보니까 아직 시행되기 전인 것 같아요. 예, 그럼 맞습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언제 시행될 예정인 건가요? 네, 사실은 EU의 CBAM은 작년 7월 달에 집행위가 법안 초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금년 6월 달에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각각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관이 금년 하반기에 3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법안이 결정될 예정이고요. 이게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은 전환기간이라 그래서 보고 의무만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만 있고요. 2026년부터 이제 관세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CBAM이 이게 실행이 오늘부터 바로 실행을 해서 다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하면 사실 반발도 되게 심할 거고 관련된 부담도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전환 기간이라는 걸 좀 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2026년은 사실 눈 깜빡하면은 금방 돌아오는 해가 2026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도에서 이제 관세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좀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도 굉장히 크고 유럽 수출 국가 관련해서는 좀 반발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셨는데요. 이제 탄소에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초로 이제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르게 좀 타이트하다, 기간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수출 국가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적인 부담도 따르는 것이고 또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합질성 문제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무역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국가에 이게 더 유리한 게 될지 여부는 사실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불리한 국가들이 좀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수출 그렇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결국엔 좋은 제도구나 싶다가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기도 하고요. 아니 관세를 부과하면 어쨌든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매를 못 하겠죠. 그게 일종의 이제 페널티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조 국가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하자면 어쨌든 생필품 같은 경우에 유럽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국가가 돈을 벌었어요. 그 관세 때문에. 그럼 그 번 만큼을 사실 국가가 부강해지는데 뭐 이렇게 국부로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탄소를 감축하는데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러니까 유럽끼리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관세를 줄이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려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는 어떤 블록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정말로 이 취지를 이해하려면 탄소 감축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그 제3세계에 다시 투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독실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지금 EU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을 탄소 저감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논의들이 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익은 탄소를 저감하는 데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어떡하나요, 그런데? 무역 갈등이 네. 좀 생길 것 같기는 해요. 기후 변화를 위한 이런 노력들에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면 EU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정연료를 쓰지 않는 화물선은 유럽의 항구에 못 들어오게 한다랄지, 그다음에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2035년부터 출시를 금지한다랄지, 이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친환경 LNG 선박,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제조업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잘 이게 발전을 시킨다면 이런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도 저희가 무역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적응해 나가는 데는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해요.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가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관련된 비용을 좀 축적시켜 놓는다든가, 일정 부분 매출에서도 그쪽 비용을 계속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감내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그 자동차, 저는 그 유럽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아예 이제 못 만들게 하겠다. 좀 그게 사실 가장 좀 크게 충격이었어요. 자동차 무역 시장의 판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환경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연비가 좋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정말 휘발유와 전기가 같이 움직이니까 연비가 정말 요즘처럼 고유가 시대에 너무 잘 타고 있는데, 이 다음에 내가 바꾸는 차는 나는 전기차를 타야겠다. 이게 환경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운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유럽을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에서 내연기관에 관련된 차를 판매 금지하는 거, 그리고 또 CBAM 도입하는 거, 이 외에도 또 다른 뭔가 제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탄소 규제 관련해서 어떤 제도들이 좀 있을까요? 예,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EU가 CBAM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이 CBAM 같은 탄소 국경 조정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할 수 없다. 예, 이런 제도가 좀 확산돼 가고 있다는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탄소 배출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본이나 프랑스,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EU가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또 그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협력 업체들까지 해서 기업 실사를 하는데 인권 측면이나 환경 측면에서 실사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규제를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민간 영역에서도 탄소 발자국, 그다음에 ESG 균형, 그다음에 아리배 이런 것들이 또 민간 스스로도 이렇게 이런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이 앞으로는 탄소 저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영 환경에 처할 것 같습니다. 관련한 뭐 규제가 정말 세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적지 않고 세게 가고 있는 건데, 그 탄소 발자국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걸어가는, 뭐 입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 뒤에 이제 남는 것들은 사실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발자국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 지구 전체에서 어떤 인간의 활동이 결국엔 지금도 석탄 소비를 캐니까요. 지금도 탄소 뭘로 배출하고 있죠? 지금 일단 전기가 도는 것부터 네. 시작해서, 네. 또 뭐가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그렇죠. 밥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저는요. 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탄소 발자국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경 성적 표지 이렇게 해서 기존부터 이제 제도화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의무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표지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무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소비자들이 이런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제품을 조금 더 사주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취지 자체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탄소 발자국이 민간에서 이제 인증하는 제도로 시작이 됐는데, EU가 최근에 그 배터리 규제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발자국을 이제 법제화해서
2024년 7월부터는 전기차 또 산업용 배터리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을 공개를 해라. 그리고 2027년 7월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 배출을 하게 되면은 그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제도를 또 도입을 했고요. 또 이제 작년 1월부터는 유럽이 플라스틱세라고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0.8유로, 즉 하나로 하면 한 1,000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탄소 발자국 제도라는 게 민간에서만 인정하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이제 유럽부터 해가지고 규제 제도를 좀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고 그러나요? 네,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보면요, 여전히 뭐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뭐 친환경 4차 산업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탄소가 정말 많이 나오는 탄소 집약적인 전통적인 제조 산업도 공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뭐 환경 관련해서 무역 조치까지 벌어지면서 관세 얘기도 나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관련한 뭔가 산업이 발달을 하고 탄소 집약적인 산업을 개선시켜 나가려면 결국에는 이 솔루션이 과학기술과 직결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탄소를 반드시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있는데 그런 뭐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이런 부분들을 결국엔 외국으로 넘기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는 이런 시밤 같은 걸 도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외주 주듯이 어려운 거, 더러운 거 이런 거는 너네가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님을 위해서,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첨단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원전이나 뭐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핵융합 발전, 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연구도 이제 수십 년째 이제 하고 있고요. 수소 에너지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CCUS 뭐 이렇게 탄소 포집 이런 거 탄소 자체를 방출하는 거를 줄이는 걸 넘어서 아예 탄소를 포집해서 줄이는 것까지 여러 가지 탈탄소 기술 어떤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런 걸 적정 기술로서 다른 나라에도 좀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혹시 독수님께서 저희 산업부 정책 자료를 보고 오신 건 아니에요? 꼭 가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약간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네. 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좀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미 추진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처음인 줄 알았는데 항상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되게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지금 보면은 제가 살짝 봤을 때는 독실님께서 그 정책자문위원 정도로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또 실장님이 한번 고심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말씀해 주셨던 게 어떤 정책과 좀 맞닿은 건가요?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그린 디지털 대전환 정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소 산업 육성 정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가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분야에서처럼 그 수소 환원 제출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환원 제출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독실님께서도 잘 아시죠? 네, 사실 수소 환원 제철 같은 게 좀 특이하잖아요. 당연히 제철할 때 필요한 거는 이제 숯, 뭐 탄소 이런 것들을 같이 코크스를 넣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철광석이랑 원래는 코크스를 같이 넣고 이제 고로에 집어넣고 불을 떼면, 불을 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얘가 다시 철광석과 이게 반응을 하면서 일산탄소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하자면 철광석은 산소랑 결합해 있는 녹덩어리거든요. 여기서 산소를 제거하는데 문제는 필연적으로 당연히 코크스를 같이 태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철 산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수소를 사용한다고 하면 수증기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수소 강국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어떤 플랜들도 보면 좀 점점 계속 육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산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제철에 있어서도 이산화탄소 발생을 뭐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확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회심의 일격 같은 중요한 기술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지금 성공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 이런 발전된 기술을 해외로 많이 좀 알려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친환경 기술들을 열심히 적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상 협상을 좀 잘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 기업들의 좀 불공정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게 이제 저희 산업부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각도로 통상 교섭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U의 CBAM처럼 이제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EU와 이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그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미리 이해를 하고 또 그거를 저희가 지원 제도를 강구함으로써 기업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EU가 CBAM을 도입을 하게 되면 보고 업무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EU와 함께 조속히 이제 저희 기업에 설명을 하고 결국은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MRV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으로 좀 많이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장님이랑 우리 독실님 모시고 얘기할 부분들이 더 많은데 아쉽게도 이제 오늘 통상임원회는 마칠 시간이 또 다 됐어요. 너무 아쉽죠? 1분 마치는 거죠? 2분은 또 하겠죠? 아쉽게도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1부가 많으시죠? 끝입니다. 통상TV의 요 기후변화 관련한 이제 통상 요 내용은 통상TV의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통상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저희가 이제 자유무역주의 기조에 보면 탄소에 관련된 새로운 환경 규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유무역이 퇴조하는 거 아니냐 또 무역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계 각국은 어찌됐든 기후 변화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국익을 반영한 통상 정책과 지구를 생각하는 환경 정책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가올 탄소 중립 사회를 좀 선도해 나가고 또 저희가 그린 분야의 통상 규범을 만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부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나라가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위기는 정말로 뭐 어떤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위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제협력이 정말 필요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이렇게 통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인 것 같은데 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 일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미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모두가 너무 이 강한 유혹이 뭐가 있냐면 그 종자를 먹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배고파 죽겠으니까. 근데 진짜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안 먹거든요. 내년에 파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힘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2050년까지니까 지금 뭐 이미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류의 위기가 시작됐는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 견디고 버티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도 그리고 각국 부처들이 정말 힘을 모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과 우리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노력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믿고 따르면서 우리 좀 각오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그리고 또 오늘 계속 이야기 나눈 기후변화로 인해서 글로벌 사회가 이 탄소 배출을 낮춰야 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의무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이 무역시장에서도 현재 불고 있는 탈탄소 바람이 우리 경제에도 또 우리 지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